최근 많은 사람들이 외신에 보도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K-팝을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저명한 교수들까지 이 현상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또한 이 현상으로 인해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대학에서 미디어학을 가르치는 줄리앙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38년의 삶 동안 제가 쌓아온 학문적 신념은 확고했죠. 저는 유럽의 진정한 대중문화가 세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싫어한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할 때마다 단호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K-팝은 화려한 포장으로 포장된 상업적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예술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죠. 학생들 중에는 반박하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제 논리 앞에서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한국은 문화적 정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서양 문화를 맹목적으로 모방하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음악을 보세요.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듯 똑같은 외모, 똑같은 춤, 똑같은 노래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술인가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K-팝과 다르게 유럽의 음악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이 녹아있어요.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현대의 대중음악까지 모든 음악에는 깊은 예술성과 창의성이 담겨있죠. 하지만 한국의 음악은 어떤가요? 서양 팝의 가장 표면적인 요소만을 차용해 조립한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플라스틱 인형처럼 인위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어요. 강의 시간에 저는 자주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을. 모두가 같은 표정, 같은 제스처, 같은 안무를 합니다. 이건 마치 복제된 로봇 같지 않나요? 여기에 무슨 개성이 있고 무슨 예술성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들이 진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대중문화는 서구 문화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다는 게 제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악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감정이 없죠. 오직 완벽한 안무와 시각적 효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그저 상품이에요. 예술이 아닌 공산품이죠. 게다가 한국의 음악 산업은 너무나 상업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뷔 전부터 기계처럼 훈련시키고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술이 탄생할 수 있겠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일 뿐 곧 사라질 거라고요. 그래서 매년 제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논문이 쓰여졌습니다. K-팝, 문화적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 한국 대중음악의 비진정성 연구, 서구 팝의 피상적 모방, K-팝 사례 분석 등등 모든 논문은 제 신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가득 찼죠.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사건은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미디어 포럼 초청장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K-팝의 허상을 세상에 드러낼 완벽한 기회로 보였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발표 내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K-팝, 상업주의의 극치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저는 당연하게 이곳의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아이돌 광고판들, 쇼핑몰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K-팝 음악,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게 바로 문화적 식민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라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지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웃기만 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일 있을 포럼에서 저는 K-팝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인위적인지, 어떻게 진정한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힐 거예요. 노트북을 켜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제가 준비한 모든 논리와 예시들이 완벽하다고 자부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어요. 수많은 네온사인과 전광판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풍경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만 반짝이는 도시로군. 마치 K-팝처럼 말이에요. 침대에 누우면서도 내일 있을 발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주장해온 K-팝의 한계를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밤새 이어진 비행의 피로도 잊은 채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유럽의 대중음악과 K-팝을 비교한 그래프, 문화적 진정성을 분석한 도표, 그리고 제가 준비한 신랄한 비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제가 K-팝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테니까.
그렇게 넥타이를 한 번 더 매만지고 저는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챙기며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포럼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문을 훑어보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했죠. 오늘은 제가 그토록 준비해온 순간이니까요. 마침내 포럼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컨퍼런스 홀 입구에서 등록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학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앞쪽 자리로 향했죠. 드디어 K-팝의 실체를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겠군요. 첫 번째 발표자의 주제는 K-팝과 문화적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혁신이라고요? 모방에 불과한 것을 혁신이라 부르다니.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이란 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서양 팝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혁신이라 부르시는 건가요?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발표자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줄리안 교수님, K-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게 무슨 독특한 요소입니까? 전 그저 서양 팝의 열등한 복사본만 보이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K-팝,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린 사례라는 주제였죠. 발표자가 입을 열자마자 저는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잠시만요. 독창성이라고 하셨나요? 어디에서요? 완벽하게 계산된 안무, 컴퓨터로 보정된 목소리, 대량 생산된 듯한 외모. 이게 독창성인가요? 발표자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줄리안 교수님, K-팝의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증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건 오해입니다. 이건 그저 상업적 성공일 뿐이에요. 당신들은 진정한 예술과 상업적 성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순간 포럼장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발표자가 K-팝과 사회 변화, 음악을 통한 연대의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자 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K-팝이 무슨 사회 변화의 도구라는 겁니까? 이건 완전한 과장이에요. K-팝은 그저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의 산물일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업적인 음악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하지만 발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목소리이자 그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문화적 매개체예요. 실제로 많은 사회 운동에서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그저 과장된 신화에 불과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러자 결국 청중석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학자가 일어나 외쳤어요. 줄리안 교수님, 당신의 태도는 너무 무례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학자도 가세했죠. 맞습니다.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협해요.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세요.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편협하다고요? 제가요? 전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맹목적으로 K-팝을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포럼장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자가 진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의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진정한 학문적 논의가 불가능하군요. 노트북을 거칠게 닫고 포럼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K-팝은 결코 진정한 예술이 될 수 없어요. 이건 그저 상업적 성공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 문화일 뿐입니다.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제 물건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현혹되어 있어요. 포럼장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저는 문을 거세게 닫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걸으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어쩌면 작은 부끄러움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저들이 모두 틀렸어. 내가 옳아. 반드시 그래야만 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이 더욱 거슬리게 느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런 음악이 어떻게 문화가 될 수 있지? 이런 게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에서는 포럼에서의 언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호텔이 아닌 어딘가를 정처 없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허탈함도 묻어났어요. 서울의 번화가를 홀로 걷고 있자니 마치 제가 이 거대한 도시 속에 격리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르블랑 교수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한 중년의 남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포럼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지훈 교수입니다. 아까 포럼에서 배웠어요. 저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사실 포럼장을 떠나올 때 그의 얼굴이 군중 속에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비난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을 담은 눈빛이었거든요. 르블랑 교수님의 열정적인 토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말을 이었어요. 비록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교수님께서 진지하게 문화를 바라보시는 태도가 느껴졌어요. 그의 말투에는 비꼬미 아닌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제 의견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에는 아직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훈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서울에 몇 군데를 안내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순간 거절하려던 제 입술이 멈칫했어요. 평소라면 단번에 거절했겠지만 왠지 그의 제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투어라고요? 제가 이미 보지 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교수님께서 아직 보지 못하신 서울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김 교수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K-팝이 단순한 상업음악이 아닌 우리 문화의 진정한 일부가 된 현장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한국 문화의 표면적인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걸 통해 더 구체적인 비판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좋습니다.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훈 교수는 그저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먼저 간단히 저녁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에는 거절하기 힘든 진정성이 묻어 있었죠. 근처 한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약간의 호기심도 생겼어요. 김지훈 교수의 차분한 태도는 포럼에서 만났던 다른 학자들과는 달랐거든요. 식당에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곳인데요.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 교수의 설명에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비웃었어요. 재해석이라 그것도 서양 음식을 따라한 걸 테지.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김지훈 교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의견에 반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청하는 자세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공격이 아닌 진정한 대화를 위한 것이었죠. 르블랑 교수님, 유럽의 문화와 음악에 대한 교수님의 식견이 정말 깊으시네요.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K-팝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현재의 모습뿐이었죠. 김지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현상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포럼에서 느꼈던 분노가 조금은 누그러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제 신념은 확고했지만 적어도 김지훈 교수의 이야기는 들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K-팝이 단순한 상업음악을 넘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택시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내 연구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최소한 비판할 거리를 더 찾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김지훈 교수가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과하게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르블랑 교수님, 우리가 첫 번째로 방문할 곳에 거의 다 왔네요. 김지훈 교수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광경이 어떨지 처음으로 작은 기대감이 생겼어요. 비록 그것이 제 편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조직적인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김지훈 교수가 손짓했어요. 거리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과장된 퍼포먼스인가요?
제가 비꼬듯 물었지만 김지훈 교수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수천 명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질서한 군중이 아니었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위대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어요. 그들의 손에는 LED 응원봉이 들려 있었고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익숙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K-팝 노래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순간 그 노래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이게 뭐죠? 제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위이죠. 보세요. 저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파도 물결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려 퍼지는 노래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군중이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가벼운 팝송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주되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의 가사를 주목해보세요. 김지훈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지만 지금은 자연을 향한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로 재해석되고 있어요. 시위대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응원봉이 만들어내는 푸른 물결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어요. 수천 개의 빛이 하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였죠. 놀랍지 않나요? 김지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음악은 단순히 유행가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입니다. 보세요. 저기 모인 사람들을. 나이도, 직업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이 순간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판했던 K-팝이 이렇게 강력한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위대의 구호 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문화적 현상과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중얼거림에 김지훈 교수가 대답했어요. K-팝은 우리에게 그저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이자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매개체죠. 때로는 저항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대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시위대는 계속해서 행진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리허설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였죠. 보세요. 저기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지훈 교수가 가리켰어요. 노인들도, 직장인들도,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있죠. 이들 모두가 K-팝을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응원봉의 물결이 또다시 변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하늘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노래가 시작됐죠. 이 노래는 제가 말을 꺼내자 김지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노래죠.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들리나요? 그리고 정말로 그 노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과도하게 가공된 사운드는 오히려 수천 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 완벽한 배경이 되고 있었어요. 인위적이라고 생각했던 리듬은 오히려 시위대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죠. 이해가 되시나요? 김지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K-팝이 단순한 상업적 산물이 아닌 이유가요. 이 음악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목소리가 되었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시위대의 행진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물결과 노래는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K-팝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김지훈 교수의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소리이며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비평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겉모습뿐이었고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시위대의 행진이 멀어져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을 곱씹었어요. 더 이상 K-팝을 단순히 상업적 산물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위대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노래와 함성은 여전히 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시위대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뭔가 깊은 이해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시위대의 뒤를 따라 걸었고 곧 그들과 나란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기 계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김지훈 교수가 응원봉을 들고 계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우리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왜 이 시위에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우리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지.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젊은이들의 언어예요. 나는 비록 가사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이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걸 알지요.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젊은이들의 가벼운 유행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세대를 초월해 사회를 연결하는 끈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K-팝 덕분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도 변화의 한 부분이 되고 싶었거든요. 회사원처럼 보이는 30대 여성은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된 거죠.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외국 기자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자 사회 운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김지훈 교수는 우리를 시위 행렬의 여러 곳으로 안내했어요. 각각의 장소에서 저는 K-팝이 다른 모습으로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호로, 또 다른 곳에서는 연대의 상징으로, 때로는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말이죠. 보세요. 여기서는 노래의 안무를 변형해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김지훈 교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의 안무가 가진 세련된 움직임이 이 맥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젊은 활동가 그룹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K-팝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판했던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도구였어요. 과도하게 세련된 프로덕션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복잡한 사회적 메시지를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었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김지훈 교수가 물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대중문화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살아있는 일부이자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거리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위대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김지훈 교수는 커피를 마시며 K-팝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K-팝도 처음에는 단순한 대중음악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우리 사회의 DNA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고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발전한 거예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연구의 한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외부자의 시선으로만 K-팝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실제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문화라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그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하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오랜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K-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의미 있는 문화 현상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장이자 변화의 동력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찬 비판을 했던 K-팝은 실은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원래의 발표 자료를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K-팝을 바라보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 써야겠어. 저는 모든 파일을 지우고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새로운 발표에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제 편견이 어떻게 깨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K-팝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작업을 계속했어요. 김지훈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제 결정을 알렸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새로운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잘못된 시각을 인정하고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포럼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거만함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경험한 변화와 깨달음을 정직하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발표에서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기억하는 청중들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야 했으니까요. 다음은 줄리앙 르블랑 교수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어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렸어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저는 K-팝에 대한 매우 편향되고 오만한 시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발표를 철회하고 제가 새롭게 발견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가 보였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K-팝이 단순한 상업적 상품이 아닌 강력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제가 찍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이 떴어요. 이 사진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현장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진을 설명하며 저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모인 시민들, 응원봉으로 하나가 된 군중, 세대를 초월해 함께 노래하는 모습들. 제가 이전에 과장된 퍼포먼스라고 비난했던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어요.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현대적 문화 현상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 힘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 의심 어린 시선들이 점차 이해와 공감으로 변해갔어요. 특히 제가 할머니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젊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학계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다른 문화를 재단해왔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저 역시 그런 편견의 희생자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K-팝은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제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K-팝이 어떻게 사회운동의 도구가 되는지, 어떻게 세대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글로벌 연대의 매개체가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이전의 비판적 시각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대중문화를 단순히 상업적 성공이나 예술적 완성도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포럼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또 다른 박수 소리가 이어졌고 순식간에 포럼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제가 이전 발표에서 무례하게 대했던 그 발표자였어요. 르블랑 교수님,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시각 변화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고 이번에는 제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난이나 조롱은 없었어요. 대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려는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졌죠. 포럼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볼 수 있었어요. 제 변화는 단순한 태도의 전환이 아닌 깊은 학문적 통찰로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 교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르블랑 교수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비판자가 아닌 진정한 이해자로서의 여정을 말이죠. 그렇게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여러 한국 학자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김지훈 교수와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했어요. 함께 연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지훈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K-팝이 사회운동과 문화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이에요.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판자가 아닌 진정한 연구자로서 K-팝을 바라보고 싶었거든요. 좋은 생각입니다. 서구의 시각과 한국의 관점을 결합하면 더 풍부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세미나실에서 첫 연구 미팅을 가졌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모여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본 K-팝의 영향력을 논의했어요. 사회학자, 문화인류학자, 미디어 연구자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이 현상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K-팝이 어떻게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사회적 연대와 변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연구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파리 대학의 제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 강의 계획을 완전히 수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중문화와 사회 변동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K-팝을 주요 사례 연구로 다루겠다고 말이죠.
한 제자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K-팝을 강하게 비판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그래, 나의 편견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단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한 줄 한 줄 기록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대중문화는 단순히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제 연구와 강의의 핵심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지훈 교수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응원봉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마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작은 도구가 어떤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고 나서 저는 헤드폰을 꺼내 K-팝 플레이리스트를 틀었습니다. 이제는 이 음악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각각의 노래에서 저는 시위 현장의 함성, 할머니의 미소, 젊은이들의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어요. 한국의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 새로운 강의 개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앞에 새로운 도전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음악은 정말 경계를 넘어설 수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것이 국경이든 문화적 편견이든 세대 간의 장벽이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온 K-팝 비평들을 모두 다시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담은 새로운 논문을 쓰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연구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문화와 사회 변동, K-팝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구, 이 제목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문화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비평가가 아닙니다. 대신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류의 보편적 연대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자가 되고자 해요. K-팝은 제게 그런 깨달음을 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직전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변화의 도구다. 이제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차례였습니다. 파리의 하늘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이제 저는 그 변화를 더 넓은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여정은 K-팝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열린 마음을 준 한국으로 인해서 말이죠.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저에게 이러한 새로운 삶을 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태국의 카페에서 태국 남자와 한국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국 남자는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이후 한국 남자가 서류를 건네자 태국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곧바로 한국으로 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서류이기에 이 남성은 눈물까지 흘리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인 시티폰입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품질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태국에서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방과 후면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말이면 K-팝 댄스를 따라 췄죠. 특히 태양의 후예를 보고 나서는 송중기처럼 멋진 한국 남자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웃기죠? 하지만 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태국 거리에서 멋진 현대차를 봤어요. 늘 보던 일본차나 유럽차와는 다른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현대차는 매년 세계 디자인상을 휩쓸고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더군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멋진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그때부터 저희 꿈은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태국의 명문대까지 들어갔죠. 덕분에 졸업할 때쯤에는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토요타, BMW 협력사도 있었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현대차 협력사만 고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그렇기에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어 공부 또한 계속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한국어 인강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회화를 익혔죠. TOPIK 4급까지 땄을 정도니까요. 제 꿈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태국 오토파츠에 입사한 거죠. 면접날, 저는 태국어 대신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입사 첫날부터 모든 게 신났습니다. 책상에 명찰을 붙이고 사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 그 설렘이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회사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구두를 반질반질 닦았죠.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와이셔츠는 꼭 다림질을 해서 입었습니다. 태국 친구들은 웃었지만 전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한국 본사 품질관리팀과의 첫 미팅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정민호 팀장님이 제 발표를 유심히 보시더니 미팅이 끝나고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습니다. 시티폰 씨,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우리 현대차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고, 정민호 팀장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퇴근 후 2시간씩 품질관리 심화 교육을 받는 건데 저한테는 그저 감사한 기회였죠. 우리 태국 공장은 동남아시아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가 될 거예요. 정민호 팀장님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월 300대 정도지만 곧 3000대까지 늘릴 계획이에요. 시티폰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한 이유죠. 그 말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밤 잔업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현대차의 품질 기준을 하나하나 익히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책상 서랍에는 늘 라면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근할 때마다 먹던 신라면,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네요. 정민호 팀장님은 제가 야근할 때마다 커피를 타주셨습니다. 열정이 있는 직원은 처음이야. 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죠. 때로는 한국 문화나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같이 일하는 태국 동료들은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다들 퇴근 시간만 되면 서둘러 가방을 싸는데 저는 늘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얼마나 뿌듯했던지. 태국 대기업 초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여동생 학원비도 내줄 수 있게 됐죠.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성공했네. 어머니는 매일 저녁 제가 사온 김치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최고의 기회가 곧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죠. 그런데 게시물들을 읽어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은 태국인을 무시해.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도 못하게 하면서 관광은 와달라고. 이제 한국 안 가면 되지.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까다롭게 질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바로 입국을 거부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미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 값도 다 냈는데 공항에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곧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번졌고 급기야 한국 기업들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히 현대차를 겨냥한 게시물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차는 태국 공장 직원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한국 본사는 태국을 식민지처럼 여긴다. 눈식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회사 로고를 비꼬는 합성 이미지까지 만들어 돌아다녔죠. 저는 매일 밤 이런 게시물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대차는 태국 직원들 부려먹기만 한다. 한국 본사 직원들하고 대우가 다르다며? 태국을 식민지로 안아봐. 결국 날이 갈수록 회사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던 한국어 인사를 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누군가 뒤에서 쟤는 태국 사람 맞아?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회의 시간은 특히 힘들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발표를 하면 동료들은 일부러 태국어로 큰 소리로 떠들었고 자료에 대해 트집을 잡았죠. 점심시간에는 아예 저를 피해서 다른 테이블에 앉았어요.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이 모여서 한국 얘기를 했어요. 한국 본사는 월급이 우리의 5배래. 야근 수당도 더 많이 준대. 우리는 2등 직원 취급하는 거지. 사실이 아닌데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박했다가는 더 고립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제 책상에 있던 방탄소년단의 포스터와 한국 드라마 배우들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던 한국 드라마도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메모하던 습관도 태국어로 바꿨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슬펐습니다. 정민호 팀장님도 분위기를 느끼셨나 봅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저를 부르시더니 옥상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많이 힘들지? 정민호 팀장님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요즘 회사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꿈의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거든요. 나도 알아. 지금 태국에 반한 감정이 심각하단 걸.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모든 위기가 그렇듯 이것도 지나갈 테니까. 정민호 팀장님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시티폰 씨가 우리 회사에 지원한 건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잖아. 현대차의 기술력과 비전을 보고 온 거 아니었나?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고 그동안의 꿈을 포기하긴 아깝지 않아? 맞아요. 제가 현대차를 선택한 건 단순히 한국 회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기로 온 거였죠. 내 열정이면 충분해. 이런 시기일수록 더 단단해져야 해.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직원인지. 그렇게 정민호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대신 제 실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품질 검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에서 부품을 검수할 때도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일했어요. 점점 동료들도 제 전문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검수한 부품은 한 번도 불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SNS의 벤코리아 운동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회사에서는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동료들도 서서히 예전처럼 대해주기 시작했죠. 일의 성과가 쌓이다 보니 제 국적이나 취향보다는 능력을 보고 판단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결국 태국 전역을 뒤흔든 파업의 기운이 우리 회사에도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파업의 기운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어요. 누군가 한국 본사 직원의 월급 명세서를 봤다는 거죠. 우리 월급의 5배. 처음엔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품질관리팀 직원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생산라인으로 다시 사무실로 번졌죠.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회의실에 들어가 보면 한국인 주재원들은 앞자리, 태국인들은 항상 뒷자리였어요. 발언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의견은 늘 검토해보겠다는 말로 넘어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민호 팀장님께 여쭤볼까도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혹시 사실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문도 돌았어요. 현대차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거였죠. 누군가 베트남 출장 다녀온 임원의 이야기를 엿들었다나 뭐라나.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소문들이었죠. 베트남은 인건비가 우리보다 싸니까. 거기는 파업도 없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준대. 이미 부지 매입도 끝났대. 시간이 갈수록 회사는 마치 끓는 솥과 같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제 주변의 분위기도 더욱 냉랭해졌죠. 전에는 그래도 일로만큼은 인정해주던 동료들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같이 밥을 먹던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 구석자리에서 도시락을 먹게 됐습니다. 쟤는 아직도 한국 편이래. 여기서 퇴사하면 한국 본사 가게 해준대나? 우리 월급 깎아서 제 월급 올려준다더라.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해명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책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국 관련 물건들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태극기 모양의 마우스패드, 한국어 공부 수첩까지 전부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파업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 시발점이 되었죠. 우리 회사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 연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해. 이러다 공장 베트남 가면 우린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지금이 기회야. 다 같이 뭉쳐서 싸워야지.
그렇게 동료들은 매일 밤 회사 앞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지켜보곤 했어요. 그들의 분노와 불안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파업의 정점은 태국 노동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현대차 근로자들의 요구는 임금과 보너스,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하지만 현대차 경영진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아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회사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파업 준비위원회가 꾸려졌고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성명서를 나눠줬어요. 하청업체 연대 모임도 본격화됐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자는 동료들의 압박도 있었지만 끝까지 거절했어요. 제가 믿는 현대자동차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회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의 말처럼 정말 우리는 차별받고 있는 걸까? 내 꿈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혼란과 불안의 시기가 오히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거려. 어느 날 갑자기 현대차 본공장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아침부터 공장 정문 앞은 피켓을 든 노조원들로 가득 찼죠. 공정한 대우를 요구한다.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자. 크고 작은 피켓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어요. 시티폰, 넌 태국 사람이잖아. 우리 편이 돼야지. 한국 사람들 편이야? 솜차이 반장의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호 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난 6개월간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팀장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배신하지 않아. 시간이 걸려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태국인 동료들의 이야기도 이해가 됐어요. 임금 격차, 승진 기회의 차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이런 불만들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일까지 대답해줘. 더 이상 기다릴 순 없어. 이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야. 솜차이 반장이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아 고민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면 태국인 동료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테고 어쩌면 더 나은 처우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건 제가 꿈꾸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파업 불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책상에는 매일 아침 한국인들의 개라는 태국어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 제 작업복에 빨간 페인트를 뿌리기도 했죠. 회사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아들아, 그만두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까지 걱정하시기 시작했어요. TV에서 파업 소식을 보시고는 매일 전화하셨습니다. 다른 태국 회사도 많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에서 할 필요 있겠니?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꿈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파업 참가자가 태국인 직원의 80%를 넘어섰고 공장 가동률은 20% 밑으로 떨어졌죠. 매일 아침 정문 앞에서는 태국인 노조의 시위가 벌어졌고 때로는 폭력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어요. 파업 중인 동료들의 일까지 제가 해야 했으니까요. 품질 관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거든요. 불량 부품이 하나라도 섞여 나가면 큰일이니까요. 시티폰 씨,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정민호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서랍 안에는 아직도 한국 본사 전경 사진이 붙어 있었죠. 대학 시절부터 품어온 꿈이었습니다. 팀장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꿈꾸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무슨 뜻입니까? 언젠가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거요. 제 오랜 꿈이었는데. 팀장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9월에 접어들자 파업 참가자들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죠. 매국노, 한국인들의 앞잡이, 출퇴근길마다 험한 말들이 날아왔어요. 어떤 날은 누군가 제 오토바이 타이어에 구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도 깊어졌어요. 여동생은 제 방에 걸린 현대차 포스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죠. 오빠, 우리나라 회사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 하지만 전 버텼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제 선택이 옳다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 믿었거든요. 태국 전역의 뉴스에서는 현대차 사태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대차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버티고 지켜낸 신념이 오히려 제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리란 걸 말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갈수록 파업의 장기화는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천막농성장의 구호 소리도 전보다 힘이 빠졌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향한 야유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저 서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만 남았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이렇게 버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죠. 아직 어둑한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밤의 비로 축축해진 공기가 답답했죠. 창문을 열려다가 실수로 정민호 팀장님의 책상 위 서류들을 쏟아버렸습니다. 아, 이를 어쩌지? 서둘러 주워 담으려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온 문구가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태국법인 임직원 처우 개선안 최종 보고서.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하던 진실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문서는 첫 페이지부터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 태국법인의 평균 임금은 태국 내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게다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 인상, 분기별 성과급 지급, 파업 참가자들이 주장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의료보험 제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전액 무상으로 보장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방콕의 최고급 병원들과 협약을 맺어 전용 병실까지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심지어는 가족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배우자를 위한 직업 교육, 노부모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이런 내용을 보며 제 뺨을 꼬집어 보았어요. 꿈을 꾸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시티폰 씨, 많이 놀랐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더니 정민호 팀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괜찮아요. 어차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었으니까요. 팀장님은 제 앞에 앉으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잘못이 많았어요. 이런 내용들을 진작 공개했어야 했는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회사 옆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도 없었죠. 팀장님은 제게 현대자동차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현대차는 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생각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팀장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콕 인근에 자동차 기술 교육원을 설립한다는 계획, 현지 기술자들을 한국 본사에서 연수시키는 프로그램, 하청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까지. 실제로 지난달에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났어요. 5년간 100억 바트 규모의 투자를. 팀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 사태로 모든 게 멈춰버렸죠. 본사에서도 태국 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창밖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피켓을 든 파업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구호가, 피켓의 문구가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팀장님,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도, 노조도, 회사도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고집했죠.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의 빛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뒀던 한국 본사 사진이 떠올랐죠.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의심이 사라졌어요. 대신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죠.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거든요. 동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가 저를 매수했다고 의심했죠.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결국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피차이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슬그머니 제 옆자리에 앉더니 속삭이듯 물었죠. 시티폰, 아까 말한 의료보험 얘기 진짜야? 다음은 품질관리팀의 수린이었어요. 아픈 어머니 때문에 병원비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길에 제 오토바이를 따라오더니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사주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보험 적용된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한 명, 두 명.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게 다가오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보았던 문서들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특히 타나폰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업준비위원회의 일원이었던 그가 어느 날 야근하는 제 곁에 와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 갈 나이라며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죠. 미안해, 시티폰. 우리가 널 많이 힘들게 했지. 진실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됐어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대화가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고 동료들의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이미 회사에 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느 날 아침부터 회사가 술렁였습니다. 현대자동차 태국법인 대표이사가 긴급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태국 시장에서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뭐라고 하고 외쳤고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천막 농성장의 함성이 들려왔어요. 승리의 함성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외침일까요? 저는 곧바로 정민호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팀장님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팀장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시간 되면 우리 카페에서 만납시다. 우리 카페. 지난번에 진실을 알게 된 그 카페였죠. 해가 짧아진 12월.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는 이미 어두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 보였어요. 많이 놀랐죠? 팀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에게는 말해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현대자동차 로고가 선명한 문서였죠. 이거 혹시? 네, 고용계약서입니다. 울산 공장 품질관리팀.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울산? 품질관리팀? 이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한국 본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순간 팀장님의 그 말씀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요.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국 공장 철수가 결정되면서 본사 차원에서 우수 인재 확보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그때 내가 시티폰 씨를 강력히 추천했죠. 팀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파업 기간 동안 보여준 신념과 열정을 본사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요. 게다가 태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품질관리 전문가가 필요했대요. 동남아시아 시장 품질관리를 총괄하는 새로운 포지션이에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앞으로 이 지역의 품질 문제는 시티폰 씨가 책임지는 거죠. 말씀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기숙사 벽에 붙여두었던 현대차 본사 전경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먼 꿈이었는데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해보세요. 다만 팀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다만 뭐죠? 다음 주까지는 답을 주셨으면 해요. 비자 처리도 해야 하니까요.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고용계약서가 든 서류봉투를 만지작거렸죠.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아프시고 여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누가 가족을 돌보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또명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음식을 해주셨죠. 소식 들었다, 아들. 회사 그만두게 됐구나. 아니에요, 엄마. 사실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본사 이야기, 새로운 포지션, 그리고 제 오랜 꿈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어요. 정말 가고 싶니? 네,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여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의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오빠가 대학생 때 쓴 일기야. 내가 우연히 봤는데 일기장을 펼치자 제가 읽고 있던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일하고 싶다. 우리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오빠가 되고 싶다. 이제 그 꿈을 이룰 기회가 온 거잖아. 여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걱정 마, 오빠. 나 이제 곧 졸업하면 취직할 거고 엄마도 많이 좋아지셨잖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권하던 거였는데 엄마가 어떻게 맞겠니?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었죠.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생활, 더 큰 책임감, 새로운 도전들.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업무 범위, 급여 조건, 복리후생, 모든 게 너무나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장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당신의 꿈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어두운 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이 마치 울산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일찍 정민호 팀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팀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잘 생각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주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산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방콕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죠.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티폰 씨, 드디어 왔네요. 정민호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태국 공장 철수 이후 한 달 먼저 한국에 오셨다고 했죠. 품질관리팀 사무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는 시티폰입니다. 태국인 최초로 본사 품질관리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친구예요. 팀장님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은 김민수 대리님이 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와디크랍?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배려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기숙사를 제공해줬습니다. 한국인 룸메이트 민준 씨는 저에게 한국 생활을 많이 알려주었고 같은 층에는 저처럼 해외에서 온 직원들도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응우엔, 인도네시아의 라흐만.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저녁이면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첫 업무는 동남아시아 시장 품질 보고서 작성이었어요. 태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제 능력이 빛을 발했죠. 현지 공장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 기준에 맞춰 피드백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시티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야 현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김 부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 한국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다녔어요.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예전에 TV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걸으며 이게 정말 현실이 맞나 싶었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태국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어떻게 한국 취업했어? 한국 현대차는 어떻게 들어갔어?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매일 밤 DM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태국 친구들, 한국은 달라. 이곳은 정말 기회의 나라야.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 나를 봐. 파업에 참여할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잖아.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고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보여준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울산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출근길에 들르는 붕어빵 가게 아저씨와도 친해졌고 주말이면 시내에 있는 태국 식당에 가서 고향 음식도 먹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향수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호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시티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월이 되자 첫 승진 소식이 들려왔어요. 입사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는데 제 성과를 인정받은 거죠. 다음 프로젝트는 베트남이에요. 하노이에 새로 설립되는 공장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시티폰 씨가 현지 출장을 다녀와 주셨으면 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정민호 팀장님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태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동생은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고요. 통화를 끝내고 인스타그램을 열어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이번엔 제가 베트남으로 갑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제가 받았던 것처럼 희망과 기회를 전하고 싶어요.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반짝이는 공장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방콕에서 흔들리던 그 청년이 이제는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꿈이 되어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현대차 본사로 출근하면서 다짐합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자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안녕하세요. 시티폰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제 인사말이 이제는 저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해서 저희 신념을 믿고 나아가려 합니다. 저의 꿈이었던 이곳, 현대 자동차에서 말이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에게 감사함을 가지면서 말이죠. 언젠가는 태국과 한국 모두 사이가 완화되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